이게 사퇴설이 이게 왜 나오게 됐을지부터 해서 갑자기 뭐 이게 뭐 또 뭐 "잘못된 거였다." 뭐 그러다가 뭐 "아니다. 맞다."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뭐 초겨울 이야기를 또 꺼내 가지고 12월 사퇴설도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장성철 소장님이 이걸 먼저 어디 시사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없는 얘기를 하셨을 일이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듣지 않은 얘기를 이런 꾸며내서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이런 논의는 누군가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10월이냐, 왜 12월이냐 이건 전부 다 내년 총선 스케줄을 기준으로 우리가 역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선이 내년 4 월입니다. 근데 그 총선 공천 후보자까지 하려면은 보통 3 개월이 걸려요. 그 공심이라는 활동을 보통 100일 정도 하니까. 그러면 그게 1 월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8 개월 미만이 나오면 전당대회를 새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2 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반이에요. 그러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 개월 전이면 10 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다는 부분은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2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자기가 2 개월 전에 사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2 월에 역사한 2달 전인 10월 사퇴설이 저는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어떤 본인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공천권을 놓을 수가 없다. 나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내 세력을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뭐 정청래 의원은 뭐 12월 사퇴설이야 뭐 별 의미가 없고 그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10월 사퇴 이렇게 어찌 보면 당내에서도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기존에 뭐 이 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쪼끔 고조가 됐던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그냥 잠잠해졌거든요. '아 내년 총선까지는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지.' 하는 어떤 묵시적인 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었는데 저는 이런 논의들이 '아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오히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논의가 있었는데 또 이걸 실행하기는 이미 너무 많이 밝혀져 버려 가지고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그 승리에 대한 목표는 똑같다라는 걸 확인한 저는 이번에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인제 물러난 명분도 챙기고 실제 총선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고 라인까지는 딱 지키면서 그런 실리까지 챙기기 위해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좀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왜 뭐 이거 10월 사퇴설 이재명 대표 지금 어느 정도 실제로 물러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다들 그냥 동상이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다 각자 각자의 지금 욕망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자 각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만은 전체적인 결정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위기감을 느끼는 그 근본 원인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예요. 저 같은 사람은 타당이지만 이재명 대표 그래서 저는 당대표 하면 안 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인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당대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면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천을 하든 직접 공천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내려오더라도 본인의 영향력을 투영해서 공천을 할 거거든요. 그게 다 이재명 공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뭐 10 월에 사퇴를 하든 12 월에 사퇴하든 기존부터도 계속 사퇴 선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인데 이분의 성향을 보면은 당보다는 선당 후사보다는 선사 후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방향을 선택할 겁니다. 그건 상수예요. 근데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당이 어려움에 처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보고 본인들이 원해서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 지금도 뭐 김은경 혁신위가 안 돌아가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지만은 이게 좀 모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선택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후과를 엄청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가 기정사실화되고 사실상 이제 시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럼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총선 네. 앞두고 이제 공심이 꾸리는 시간 아니면 그전에 어떤 물밑에서 벌어질 작업들 시간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비명계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이제 정계 뭐 국내 복귀를 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흘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 또 다른 분란이 좀
터질 수 있는 뭐 이런 근거들 좀 뭐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지금 섣부르게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지금까지 뭐 드러난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정치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만으로는 뭐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어떠한 계기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그런 면에서라면 사퇴 저는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예요. 근데 본인이 총선까지 한번 열심히 잘 해 보겠다. 지금까지 쪼끔 부족했던 거 채워 가지고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내에서는 내년 선거를 무조건 과반 저지를 해야 된다는 목표는 있거든요. 국민의힘 여당에 지금 과반 이상을 줘 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실이. 거기에 의회까지 뒷받침이 돼서 진짜 어떤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반 저지를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집행부가 어떻게 이걸 해 나갈지 단순히 공천을 잘해서 그건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여요. 특히나 또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혁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뭐 거기에 따라서 그건 당의 운명이고 뭐 국민의 운명이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저는 보여요. 이번에 이런 해프닝이 그런 하나의 뭐 그걸 보여주는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봅니다. 저는 여기 조금만 살을 보태면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당대표인 것도 팩트고요. 또 이분의 제가 그 개인적인 욕망도 말했는데 이건 뭐 다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항 의뢰도 출마한 것이고 당대표까지 나간 거예요. 그 당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욕망까지도 투영해서 보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의사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서 상당히 일방적인 국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을 주체는 지금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또 단합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 논의도 앞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대표를 흔드는 게 말이 되냐? 이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상대가 있는 싸움 아닙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이 상대평가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사이익을 노려서 살짝 위에 민주당보다 위에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기현 대표를 보면은 또 이게 도토리 키재기 경쟁으로 서로 못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더 내려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쉽게 내려올 이유가 없고 또 내려올 사람도 아니다. 저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는 상황에서 근데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지난번에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문 닫자마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했다라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한테 다음 이제 시선이 갈 텐데 이것이 영장 언제 될 거냐 이게 일단 관심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경기부지사 그다음 부인이 또 법정에서 다툼하고 있고 검찰이 회유를 했다 뭐 이런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증언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영장 청구의 시기가 결정될 것 같고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 전 부지사가 증언 번복하겠습니까? 증언 번복은 벌써 했죠. 근데 이걸 유지를 할까요? 검찰에 이대로? 네. 이미 아니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번복을 했다. 근데 그 번복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으로 하려고 한다는 과정에서 지금 그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1 년에 뭐 진짜 법정 다툼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지금 8월 8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인제 재개가 되는데 그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화영 씨가 뭐 진술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인제 절차를 쪼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진술을 본인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지금 진술서는 이미 증거로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럼 증거를 동의를 해 버리면 그냥 판사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진술을 했었구나.' 그거 꼭 공개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개 법정에서 증언의 방식으로 할지 안 할지는 뭐 쪼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뭐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뭐 본인은 알고 있었냐 몰랐냐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떠한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인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일 날 이 방송에서 제일 처음에 8월 초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얼추 비슷하긴 한데 예 제가 그것으로 좀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 가지고 왜 영장 청구가 되냐고 뭐 뭐라고도 하신 분도 계셔서 근데 제가 아는 그냥 변호사로서 아는 그냥 법적 상식에서 이런 절차들을 따져 봤었을 때 뭐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떤 소송 절차라는 것이 다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예견해 보면 누구나 변호사나 아니면 법률가들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약간 좀 검찰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상망 건으로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백현동과 같이 묶어서 할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뭐 그걸 안 한다라는 우리 민주당 내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섣부르게 하기는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신 대표님 영장 청구할까요, 검찰이? 그리고 이게 16 일에 국회 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장 청구할까 말까를 맞추는 건 거의 뭐 도박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검찰이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그냥 키를 쥐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이게 뭐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이 일련의 이런 사법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 속에서 전 스텝이 많이 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의원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한번 동의 절차가 있는 거고요. 결국 영장 발부 주체는 법원 아닙니까? 음. 그렇다면 전 법원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까지 하면서 사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영장 심의실사 가서 받아라."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해 가지고 또 영장 심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고 타인에게는 강요하는 이런 약간 내로남불 태도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더 비판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 한동훈 장관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검찰 중심으로만 사고를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화영 지사 사건이나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모든 거에서 스텝이 꼬인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까지도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첫 일성이 "이거 검찰이 기획수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수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두려운 단어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프레임을 씌우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에 와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화시키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사법화시키는 것도 비판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스텝이 꼬였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사법 절차를 신뢰하시고 민주당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다 연루되신 분들 변호인의 방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고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오히려 손을 떼야 좀 민주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내용들이 별로 돋보이지 않은 건 둘째치고 뭐 비판들 뭐 내부에서 자책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혁신위라고 하면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마련인데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설화 논쟁도 있었고 또 괜히 하지 않아도 될 행동, 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계속 생산되면서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30일 그 청년들 좌담회에서 노인 비하성 발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거 갖고 뭐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만 떼내서 한 이야기가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뭐 이거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과를 아직 안 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이 제가 하나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혁신이가 라디오라든지 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뜻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취소할게요. 이제 라디오 인터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발언을 어디 가서 좀 많이 하지 마시고 특히나 녹화가 되거나 생중계가 되는 요즘 유튜브로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남고 남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실수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하면 돼요. 진정한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근데 자기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정치권에서 가장 비난받는 게 뭐냐면 "내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은 둘째치고라도 이제는 당의 명예를 훼손은 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중요하고 아니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저도 이해해요.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본인은 나이 안 먹을 거예요. 우리도 다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이 먹었을 때 투표권 "너 하러 가지 마세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셨으면 그냥 얼른 사과하시고 "아 본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명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혁신위가 과연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떠한 혁신안을 저는 제출한다고 치더라도 당내 의원들이 일단 그거에 대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혁신안이 있을지 뭐 시기도 지금 8월 말까지이지만은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네. 너무 냉소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 대표님 그럼 이번 뭐 설화 논란도 설화 논란인데 전체적으로 이 혁신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도 바로 세우지만은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혁신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띄운 거 아닙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었으면 혁신이 얘기 나올 필요도 없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신뢰가 없다 보니까 또 혁신이를 띄운 것인데 지금 혁신이가 또 이런 식으로 헛스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은 이제 재창당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 원점 베이스에서 지금 정의당이 하듯이 재창당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그 내부에 골마 있는 것들을 제대로 다 지금 짚어내지 못한다는 게 전 지금 큰 문제다라고 보고요. 우선은 김은경 위원장이 법대 교수 아닙니까? 이분이 정치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분을 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이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형법에도 독수독과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독이 차 있으면 독과 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한 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는데 또 이런 식으로 실언이라든지 대형 사고를 치니까 완전히 혁신위가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얼마나 정치에 대한 고민이 없는지를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는데요. 당연히 미래 세대가 소외돼 있고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서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노인들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식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삼선 제한 총량제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 같으면은 공직자 선출직 임명 총량제라든지 뭐 20년 정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원외 분들은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후원금도 모집하고 뭐 보좌관들도 보내지만은 원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신인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중간 평가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노인들은 표를 좀 덜 줘야 된다. 여명에 비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너무나도 고민이 없고 생각이 없는 이런 발언들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좀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뭐 비슷한 수준의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는데 이전에 좀 민주당이 우위였다 그러면 요새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뭐 신뢰할 만한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그보다 못한 지지율 이것도 역시 지금 일련의 민주당의 스텝들 이어지는 과정들, 운영 과정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엄청나게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제 국민의힘보다도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 매우 부족하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그래도 전 이길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못하더라도 다음에 총선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선거가 다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중도층을 자꾸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지층 관리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을 통해서라도 국민의힘 정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거라는 생각이 아마 민주당도 기저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혁신의 노력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고민이 없고 깊이가 없는 내용들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가 서로 못하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찾는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 저는 민주당이 더 쇄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이 유리한 지지율 회사 것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논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설 변호사님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더 못하기 경제, 네. 뭐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저희가 더 못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인드 실제 좀 당내에 좀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실책할 것이다. 뭐 인사, 개판이다. 뭐 이동관 뭐 방통위원장 이게 임명하는 거라 국민들이 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지금은 저는 그래요. 지금 시기가 뭐냐면 정치에 약간 뭐 혹한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 무관심기예요. 정치 이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거서지 않고 오히려 정치 고고학층들만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각 당의 지지층들인데 각 당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행태만을 보고 지금 실망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당의 지지율이 30대 30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빠지고 늘어나고 그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중도층에서는 바람을 보고 있다. 지금 이번에 최근 어떤 갤럽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제3당이 돼 버렸어요. 제2당이 무당이에요. 무당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도 당연히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죠. 정당이란 게 다 똑같죠. 뭐 국민의힘은 안 그러겠어요. 국민의힘도 맨날 민주당이 이런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실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득달같이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했다. 잘한 게 없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 이게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항상 헛발질 해주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실언해주거나 어디 해외 순방 가서 뭐 실수하거나 이것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내에서 어찌 보면 어떤 입법을 해야 되겠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끌어내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에 대한 이런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에 따라서 사장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막아놓는 입법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송 장악하려니까 그걸 막으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놨었어야죠. 5년 동안에. 그러지 못하는 민주당이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당연히 실망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